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한국 현대사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경제 분야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망쳤는가,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련이 망하면서 자본주의가 아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역사가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발전된 역사는 없다.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가치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세계 유명 대학의 교수라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부로 역사를 언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 말이 세월이 지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까봐고 실제 이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자본주의가 만드는 학문의 상업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싸한 대학의 유명 교수로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면 그의 말은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사회의 이 포맷이죠. 자, 그래서 동구권과 서구권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쟁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경쟁을 했냐? 91년까지 경쟁을 했으니까 46년을 경쟁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좀 조심을 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91년 이전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한국의 이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87년에 이제 합의된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도 가고, 자, 그것이 다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이었어요. 미국도 보면 60년대에 민권 운동을 거쳐서 7, 80년대에 미국 사회의 모순들,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됐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적 위기, 70년대의 장기 불황을 80년대에 좀 극복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계도 브레튼 우드 체제에 의해서 가트 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이렇게 가지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의 무역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한국이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했지요. 그런데 라이벌이 망해버리고 미국의 일극 체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미국이 소련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옳았다라고 이제 건방지게 됐죠.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제 통제되지 않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세계화라는 이야기예요. 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과거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뒤를 잇는 신자유주의가 소련이 망하고 난 이후 동구권이 몰락한 이후에 극성을 떨은 것은 자본주의의 이념이 아니라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연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였어요. 러시아도 이제 우리 무역 안에 들어왔다. 중국도 우리 안에 들어왔다. 구공산권 지구의 반이 우리 손으로 들어왔다. 자, 거기 가서 떼돈을 벌자. 그러려면 러시아와 중국을 자본주의의 영역에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중국을 그냥 아주 쉽게 자본주의의 영역으로 포함만 시키면 러시아의 구소련 체제나 또 중국의 공산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국가로 될 수 있다고 쉽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오판이 등장을 하죠. 아무리 러시아를 자본주의 체제에 포함을 시켜도, 중국을 포함을 시켜도, 그래서 이제 WTO라고 하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러시아도 넣고 중국도 넣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노동 그리고 자본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무역 체제를 하겠다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WTO 체제를 출범시켰죠. 그때만 해도 미국은 저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 달러를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자본가 입장에서는 미국 전체 경제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파니까 이게 별로 안 남아요. 미국의 인건비도 비싸고 기업 운영 비용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파는 게 이득이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 조선,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중화학공업 등 모든 미국의 제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지분을 소유하고 아예 사서 쓰는 것이 더 싸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 뭡니까? 미국의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같은 이 대표적인 공업화 도시들이 미시간과 또 이 아이오와주 근처에 쭉 연결되어 있는 인디애나부터 미국의 이 벨트, 공업 벨트 5대5 연안의 도시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쇠퇴하면서 러스트 벨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황폐한, 오늘날 디트로이트로 상징되는 몰락한 도시, 그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미국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로 가서 자본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그 나라 노동자를 써서 물품을 생산해서 필요한 거는 미국에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아무도 생각 안 했고 미국의 정치인이나 미국의 집권 세력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에서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그들이 생각한 것은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절대적 비교 우위가 있고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있죠. 굳이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생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 우위라도 있는 부분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다 쓰는 게 싸다라는 그런 부분을 미국의 정부 그리고 관료, 정치인, 기업가들이 다 쉽게 그런 방향으로 미국 경제의 모습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미국에는 저 애플이라고 하면 애플의 폰은 전부 중국의 팍스콘에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대만으로 옮겨가고 하지만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한 애플 폰을 중국에서 조립까지 해서 그래서 미국에 갖고 와서 디자인드 바이 애플로 팝니다. 이게 애플 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테레비 만드는 공장이 없고 냉장고 만드는 공장이 없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거의 몰락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나가서 생산해서 현지에 팔고 일부는 또 미국으로 가져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미국에 들어가서 일본 자동차가 토요타나 닛산, 혼다 등이 미국을 휩쓸어 버렸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제조업을 사실상 거의 다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저런 거대한 땅에 제조업이 사라져버리고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인 나라가 되면서 미국은 영화나 스포츠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만 발달됐지 실제로 미국에 공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백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체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기계의 나라는 미국이 한때 50년대, 60년대 골든 에이지 가장 황금 시절에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되는 나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가용을 몰고 집에 온갖 가전제품을 두고 결혼해서 애를 여럿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낼 수 있던 그런 시절에 미국이 사라져버리고요. 미국의 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내부적으로 망한 채 해외로 나갔던 자본가들만이 떼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게 미국의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신자유주의를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미라든지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세계를 상대로 신자유주의를 요구했죠. 그래서 한국도 농업 개방을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찬성하면서 이 WTO 체제에 들어갔고 미국하고 FTA도 체결했죠. 자, 유럽도 EU를 만들면서 EU가 이제 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에 급속히 이제 정치 통합까지 이루어내면서 본격적으로 동구권 몰락 이후에 EU 의회까지 만들고 EU 집행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면서 유럽을 하나로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EU에 속하는 유럽 권역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서 EU 안에서는 국경 없이 다니고 또 취업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남유럽 권역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EU 국가의 일원이 되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시장이 열리고
또 이유와 동등하게 자국의 화폐가 지급이 되고 이러면서 해외에서 땡겨올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살기 시작했죠. 갑자기 부자가 된 듯 착시 현상이 발생해서 그것이 지금 2008년, 9년 이후에 있었던 남유럽 재정 위기의 일환이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에 싼 농산물도 갖다 먹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 벨기에 등에서 만드는 전자제품도 갖다 쓰고 북유럽산 또 각종 수산물도 먹고 그래서 참으로 좋았지요.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았지만 이제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자, 상류층들은 EU 시장으로 커지고 영국도 시장을 공유했으니까 얼마나 유럽이 하나의 시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시장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은 미국의 자본가들처럼 유럽의 자본가들도 큰 돈을 벌었어요. 시장이 넓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각종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싼 노동력이 해외에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임금도 하락하고 그들하고의 경쟁에서 밀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농업을 당해낼 나라가 없지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몰락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제조업이 황폐해지는 나라, 농민들이 몰락한 나라.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때 80년대까지만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이후 통합이 되면서 영국이 제조업보다는 금융하고 서비스, 문화 이런 쪽에 옮겨갔죠. 그래서 영국도 이제 지방의 리버풀이니 맨체스터니 하는 도시들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부분, 이 속에서 각국의 중산층 이하, 특히 노동자들, 농민들은 황폐해지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지요. 세계 최고의 농업대국도 중국도 남미 등에서 밀려오는 농산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몰락해 갈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소수.